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모델링에 사용되는 이제 다양한 유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러스 엘리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트러스 엘리멘트는 이제 선형 요소의 대표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약속을 드릴게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는 일단 U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는요, 변 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이렇게 선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변위가 생기는 요소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점이 두 개가 있고 그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사이가 바로 연속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끝점에 변위가 발생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끝점의 변위가 이렇게 축방향으로, 이 선방향으로만 변위가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얘는 이 선방향으로만 변위가 발생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선방향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X축이 아니라 Y축이나 Z축으로 이제 변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무런 거동도 하지 않습니다. 변위만 생겨요. 저항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쪽으로는. 즉, 보요소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쪽 축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해 주게 되면 보요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휨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얘는 휘지 않습니다. 그냥 무저항으로 옆으로 쭉 가서 무한대로 변이가 생깁니다. 왜? 저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즉 우주 공간에서 툭 밀면 무한히 날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저항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직으로 하중을 주게 되면 변위가 무한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중을 안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트러스 요소가 있고요. 변이는 이쪽 축방향으로만 생기고 그리고 축방향 거동으로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 형태는요. 이렇게 늘어나는 축방향으로 늘어나는 형태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휘거나 이런 거는 전담 변형이나 이런 거는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력도 축방향 응력만 존재하고 부재력도 축방향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축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는 얘는 압축 응력, 인장 응력 또는 압축력, 인장력 아니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것만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는요, 어떤 거를 이제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냐면은 케이블 요소라든지 또는 리인포스먼트, 이제 철근 있죠. 건설 쪽에서는 주로 철근 모델링 할 때 이 트러스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형식, 생긴 걸로 치면 이제 1차원 요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생긴 걸로 보면요. 왜? 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1차원적인 요소다라고 하고, 면 형상으로 되면 2차원 요소, 그리고 입체 요소로 생기면 3차원 요소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아까 트러스 같은 경우는 축방향 거동에만 저항을 하는 그런 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둥에도 쓸 수가 있겠지만 기둥에도 어떤 편심에 의해서 휨이 생기는데 그쪽에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둥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트러스 요소 같은 경우는. 근데 보요소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점에서 이제 XY Z 방향으로 모두 변위가 발생되고 이 방향으로 모두 다 저항을 하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점이 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로테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른손 법칙 다 아실 텐데요.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피고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이 화살표 두 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회전각을 나타냅니다. 파이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토션 방향이 되겠죠. 보요소의 토션 방향. 이거는 밴딩, 이쪽도 밴딩이 되겠죠. 그래서 양끝 절점에서의 회전을 묘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의 절점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세 개의 절점으로도 나타내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절점으로 나타내는 요소들은 왜 필요하냐면요. 곡선 현상을 표현할 때 이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즉, 물론 곡선을 가지고 매우 잘게 잘라서 선형으로 묘사를 할 수도 있지만요. 곡선 그 자체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정확하게 묘사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세 개의 절점을 가지는 요소를 사용해서 곡선 형상으로 모델링을 하시면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절점 두 개를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저차 요소라고 보통 합니다. 로우 오더 엘레멘트.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절점이 하나 들어간 것들을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절점들이. 보통은 근데 절점이 하나 들어간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 절점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이제 해석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절점 하나 들어간 걸 많이 쓰는데 이렇게 절점이 두 개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고차 요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이어 오더 엘레멘트. 그래서 저차 요소, 고차 요소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보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멘트 저항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면 이쪽 방향, Z 방향, Y 방향, 그리고 축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모멘트에 저항하는 이제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단력, 그래서 면내 전단과 축 방향, 축력 저항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은요, 이렇게 상부와 하부에서의 이런 응력 상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밴딩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밴딩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결과로 이제 출력을 해낼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토션, 그리고 뭐 전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다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는 플레인 스트레스 공간상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2D라고 설정을 할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소 포뮬레이션에서는 3D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모델링에도 3차원 공간상에도 이 요소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는 두께 방향으로는 이제 응력이 항상 프리인, 응력이 제로인 상태를 유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께 방향을 Z 방향으로 했을 때 면내 고동만 저항을 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 면내 힘이나 이쪽 면내 전단 고동만 저항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모델링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저항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나는 그럼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생겼죠. 보시면은 얘는 X축, Y축 두 군데로 이제 변이가 생기고요. 이쪽 두 방향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변형 요소 같은 경우 응력이요. 얘는 Z 방향, 두께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합니다. 이 두께 방향으로 생기는 응력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할 수 있게끔 결과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뿌려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시메트릭도 마찬가지로 X, Y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거동을 하는데 보통 이 중심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정을 안 하시면 이제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응력 상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시그마 ZZ 방향으로서 두께 방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두께 방향이 아니라 회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회전 방향에 대한 응력이 이제 얘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소갑 효과에서 구속 응력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되는 플레이트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플레이트 엘리멘트,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건 쉘이죠, 쉘. 정확히는. 자, 플레이트 요소랑 쉘 요소 이제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판 형태로는. 플레이트와 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면내 고동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트 요소 같은 경우는요, 면 외방향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내 방향으로 힘이 들어오게 되면 저항을 못해요, 얘는. 그래서 판 요소인데 빔을 옆으로 길게 늘어뜨려 놨는데 그 빔의 축거동에 저항을 못하는 빔을 아주 심플 빔을 갖다 옆으로 쭉 판 형태로 늘려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이 이렇게 들어오고 모서리를 따르는 모멘트에만 저항을 할 수 있고 이 이외의 하중에 대해서는 얘도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이는요, 이제 수직 방향으로의 병진 변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병진 변이 또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 회전 변이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이외의 거동은 얘는 나는 모릅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항을 전혀 못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응력 상태는요, 이쪽
대한 전단과 이쪽 방향 전단, 그리고 이쪽에 대한 수직 방향 노멀 스트레스, 요 정도만 볼 수가 있어요. 요 두, 이 정도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소에서 나오는 이제 요소 부재력. 부재력은 이런 보통 판요소라 그러면 부재력이 나오는데, 이 부재력의 단위는 단위 길이당 모멘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모멘트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아니면 전단력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재력이 나오는 건 단위 길이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 이 요소에서 뭐 3이다 쓰시면 안 되고, 단위 길이당이니까 이 전체 면에 대해서 생기는 거는 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수행하셔가지고 전체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뭔가 판단하실 때. 또는 뭐 기준 자체가 단위 길이당 모멘트로 되어 있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쉘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원 이제 강판이라든지 이런 거 모델링 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께가 얇은 강판 모델링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걸로 이제 막구조는 아니고, 일단 뭐 막구조 고동이 추가된 요소라고 했는데, 그쵸. 판 요소에 막구조 고동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구조란 무엇이냐면 3차원 플레인 스트레스인데, 그게 기압이 선형 거동을 하는 3차원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막구조란. 그래서 건축에서 아시겠지만은 뭐 지붕이나 이런 데 좀 멋있게 만들 때 막구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막구조를 판 요소에다 그 거동을 입힌 겁니다.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쉘 요소가 되겠는데요. 물론 얘는 기압이 선형을 하게 되면 막구조까지도 묘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밴딩이 들어가서 정확한 막구조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얘는 그래서 변이를 보시게 되면 XY 제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병진 변이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모멘트도 이제 면 내 모멘트에 대해서, 면 외방향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드릴링 DOF라고 해서 이제 면 내 회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을 이용해서 윙하고 면을 뚫을 때 생기는 그 방향의 회전에 저항하는 이 드릴링 자유도를 여기다가 합쳐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나에는 이 드릴링 DOF를 포함한 쉘 요소가 있고 포함하지 않은 쉘 요소가 있어서 입맛에 맞게끔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거동에서는 드릴링이 있는 요소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제 거동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고려가 되는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생되는 응력이라든지 이제 부재력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솔리드 엘리멘트라고 있어요. 솔리드 엘리멘트는 보통 입체적인 어떤 형상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소 자체가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가지는 3차원 형상을 모델링 하는데, 종류로는 이렇게 테트라 형상, 사절점이라고 그러죠. 사절점 요소, 그리고 웨지 요소, 또는 헥사 또는 블릭이라고 불리고요. 피라미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는 테트라, 웨지, 블릭,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저차 요소들이 되고 고차 요소 형태로 치면은 생각하면 이렇게 가운데 모서리 가운데 절점이 들어간 것들을 이제 고차 요소가 되는데, 얘는 10절점, 얘는 15절점, 얘는 20절점, 얘는 13절점 피라미드 요소가 됩니다. 자, 이 솔리드 요소는요, 절점당 3개의 이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또는 줄여서 DOF라고도 하죠. DOF도 귀찮아서 도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쪽 세 방향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Z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Y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는 회전 자유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절점이 이쪽에서 우력에서 휙 돌아가는데 그 돌아감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리드로 모델링을 하고 여기다가 빔 요소를 갖다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빔은 빔 따로 돌고 솔리드는 솔리드 따로 돕니다. 빔의 회전에 의해서 얘가 이쪽에 로테이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릴이 혼자 돌아가고 얘는 멍하니 가만히 있는 형태가 돼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여기 돌리게 되면 이 저점도 같이 돌아가는 거를 모델링 하고 싶다 그러시면 솔리드로 모델링을 하시면 안 돼요. 또는 아주 특수한 기법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어떻게 모델링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점당 3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병진 자유도만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솔리드 요소는 회전 자유도에는 전혀 저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입체 요소, 보요소 같은 경우 그냥 솔리드로 다 아주 작은 솔리드 요소로 다 만들어 놓고 누르게 되면 얘가 밴딩은 생기지 않지만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는 묘사가 되죠. 그래서 그 아주 미소한 요소들이 다 찌그러지고 하면서 그게 적분이 수행이 된다면 변형, 휨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밴딩은 없더라도 얘는 보요소를 잘게 이루는 요소로 만들어서 보요소의 거동을 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요소란 경계면, 즉 동질 재료의 경계면 또는 이질 재료의 경계면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요즘 이제 많이들 이슈화 되기도 했는데 주로 이제 건설 쪽에서는 강콘크리트 경계면이라든지 아니면 동질 재료 상에서는 콘크리트 균열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는 콜드 조인트라든지 이런 걸 묘사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얘는 어떤 자유도를 가지고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걸 써먹으려면은. 자, 여기에는 형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점과 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요소도 있어요. 점과 점이 스프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스프링에는 X방향은 이제 스프링이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는 디본딩이나 본딩 또는 뭐 부착이나 탈부착을 또는 균열이라고도 묘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Y방향, Z방향은 이제 마찰을 묘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점이 Y방향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아, 여기에는 마찰에 의해서 상대 변이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점마다 이렇게 자유도를 총 3개씩 6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점과 절점으로 만드는 이 인터페이스 요소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말뚝단 있죠. 말뚝단에 많이 사용이 돼요. 말뚝을 박았을 때 말뚝 팁이 있죠. 파일 팁에서 그게 말뚝 선단 지지력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툭 박아 놓는다고 해서 그쪽에서 선단 지지력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요소를 딱 넣게 되면 거기에 말뚝이 들어가려는 것과 집안에 저항하려는 어떤 두 개의 절점이 있는데 그 절점의 상대적인 거동을 통해서 지지력이 얼마다라고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지지력 구할 때라든지 또는 앵커리지 끝단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앵커가 정할 수 있는 힘을 계산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형으로 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은 어떤 요소들의 모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과 선, 모서리와 모서리가 있는데 그 모서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모서리 사이가 본딩이 되어 있다. 뭐 본드를 붙여놨다. 또는 모르타르라든지 아니 에폭시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붙여놨다. 그러면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다가 그 물성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폭시 물성을 주시고 여기가 인장 강도가 얼마짜리야라고 주시면은 이 두 개의 점이 이제 벌어지려고 할 때 저항을 하고 있다가 그 특정 인장 강도를 지나가게 되면 이 두 점이 그냥 찢어집니다. 툭 하고. 그래서 얘는 찢어지는 것을 묘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슬라이딩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 두 개의 면과 면을 통해서 얘를 묘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자유도는 이 절점과 똑같이 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점당.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미끌리게 밑에 절점만 이쪽으로 미끌리게 되면 이 두 절점 사이에는 슬라이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윗절점만 위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탈부착, 이제 균열 고동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요소와 밑에 있는 어떤 요소와 요소 사이를 이제 접착을 통해서 이제 거동을 묘사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과 면이 발생할 수 있죠. 솔리드와 솔리드 사이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삼각형과 삼각형으로 생긴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 요소도 있고요. 또는 사각형 인터페이스 요소도 있고 물론 고차 요소들도 다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안 드렸지만 모든 요소들이 다 고차 요소가 다 존재해요. 이렇게 점과 점 빼고는 이렇게 선이나 면, 또 입체로 생긴 것들은 전부 다 고차 요소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 중앙에다가 모서리 중앙에다가 절점을 집어넣은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요소는 정말 활용 분야가 건설 쪽에서는 되게 많은데요. 강 콘크리트 사이 또는 이제 뭐 지반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터파기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가시돌 같은 거 하죠. 가시돌과 지반 사이에 그런 마찰이라든지 슬라이딩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싶을 때 쓰실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분야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Embedded Reinforced Element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얘는 뭐냐면은 Embedded란 용어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 이제 안에 이제 포함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옛날에는 이제 뭐 이런 특수한 되게 특수한 요소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건설 쪽에서 철근을 모델링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콘크리트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철근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제 절점이 생기도록 사용자가 그거를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줘야 됐어요. 지정을 한 상태에서 철근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정말 속된 말로 떡진다고 그러죠. 떡질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사용자가 일일이 다 철근이 지나가는 자리를 다 고려해가지고 트러스 요소를 연결을 해서 철근을 모델링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Embedded Reinforced Element가 되겠습니다. 철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어요. 이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 이렇게 곡선으로 철근이 배근이 됐다. 이제 가정을 하면은요. 이 철근이 이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쓱 모델링만 해놓으면은 얘가 철근이 그냥 이 뚫고 지나가는구나 해가지고 이 철근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절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만 찍 그어주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요소별로 이렇게 다 자릅니다. 지나가는 점들을 요점과 요점을 찾아가지고 다 잘라요. 잘라서 얘는 철근이야라고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인식된 철근의 강성을 이 모체 있죠. 이 콘크리트 요소, 이 철근이 지나가는 이거를 모체라고 하는데 마더 엘레멘트라고 보통 부르죠. 안에 있는 철근을 쏜 엘레멘트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쏜 엘레멘트에 있는 이 강성을 분배를 시켜요. 이렇게 고르게 이 마더 엘레멘트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분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철근 그러니까 인베디드 리인포스먼트다 그러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철근 형상이지만 사실은 이 모체 마더 엘레멘트 형상을 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철근에 있는 거를 분산을 시켜서 이 모체에다 분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쭈그러들면 여기 있는 이 절점들이 같이 이렇게 이 절점들이 쭈그러들면서 철근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실제 철근이 아니라 이 철근의 강성을 이쪽에다가 등가로 뿌려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네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한 거랑 이렇게 인베이드 리인포스먼트로 모델링한 거랑 결과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요. 균열 해석에도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델링 편하죠. 그리고 해석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인포스먼트는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냐면은 인베디드 리인포스먼트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냐면요. 보요소 같은 경우에도 철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텐던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텐던도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점선 있죠. 안에 있는 이 곡선 점선은 바로 보요소가 되겠어요. 이렇게 선으로만 모델링이 되겠죠. 선으로 찍 그어놓고 얘는 보요소야. 대신에 단면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겠죠. 그리고서 철근을 그릴 때 철근은 여기다가 이 선 위에다가 또 다른 철근이 지나간 선을 하나 찍 그리겠죠. 그러면 모델러에서 보게 되면은 이 보요소 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철근 선이 하나 더 보여요. 그래 놓고 이 선은 철근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겠죠. 단면, 그러니까 지름 얼마짜리 철근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게 되면 철근으로 인식을 해서 이 철근이 이제
보요소에 정의된 이 단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보요소에 속해 있는 철근이라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단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예 무시합니다. 얘는 철근이 아니라 뭐 다른 건가 보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동으로 다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철근을 묘사할 때는 이 단면 사이즈 안에 들어가도록 이 점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르는 거는 자동으로 다 알아서 자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쉘 요소나 플레이트에다가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 해서 이렇게 면 모양으로 이제 두께가 0이 면 모양으로만 보여지죠. 보여질 때는 이제 이건 개념적으로 보이려고 두께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이제 판 요소를 그리게 되면 그냥 면으로만 얇은 종이처럼만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에 철근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중립면이 아니라 그 바깥을 통해서 이렇게 관통을 할 때도 그냥 그려만 주신 다음에 얘는 철근이야라고 해주시면은 이 철근이 이 두께 안에 들어오면은 얘는 철근이구나 인식하고 이 두께 밖으로 벗어나면 얘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에러 메시지는 띄워줍니다. 몇 번 요소의 철근이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모델링 제대로 하신 게 맞나요? 라고 되물어봅니다.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빔 요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철근이 지나가는지를 잘 고려해서 모델링만 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잘라서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축대칭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프 형태의 철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텐던. 실제로 이제 원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원통형으로 돌아가는 훅 텐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정말 막 떡칠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델링을 할 수 이 후프 방향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얘는 그냥 여기다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점을 찍어주게 되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점이 빙 돌아간 형태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델링 하신 다음에 점 찍어놓고 얘는 철근이야라고 하면은 얘는 철근이 되는 거예요. 얘는 텐던이야 그러면 텐던이 되는 겁니다. 모델링 하실 때 사각형으로 모델링 하시고 점 찍어놓으면 이렇게 후프 형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이아나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자,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리지드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리지드 링크라는 건 뭐냐면은요. 두 개의 절점 또는 하나의 절점과 여러 개의 절점들이 묶여 있어서 어떤 특정 자유도 방향, 변이 방향이 되겠죠. 그 방향으로는 다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지드 링크라고 해서 강체 연결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강체 연결.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를 가지고 두 점을 연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방향, 자유도 방향으로만.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이거 슬래브 같은 경우가 있고요. 슬래브가 이제 회전하는 거를 하중을 주고 싶어요. 이걸 하중을 주고 싶은데 그럼 하중을 줄 때 1, 2, 3, 4번 절점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뭔가 변이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힘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가운데 점을 놓고 이 가운데 점과 1, 2, 3, 4 점을 리지드 링크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 점만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점과 1, 2, 3, 4번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꾸 돌리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묘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플레이트로 이렇게 강박스 교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박스 형태로 이렇게 있고 강박스 형태인데 상당히 길어요. 긴데 나는 정말 가운데 있는 부분만 상세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보요소로 다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 보요소와 여기 쉘 요소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리지드 링크를 묶은 다음에 이 보요소의 이 절점과 이 절점들은 일체 거동을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리지드 링크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쪽은 간략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쪽은 좀 복잡하게 상세하게 해서 이 부분 거동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델링 스킬이 되겠습니다. 모델링 스킬. 유한요소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유한요소법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리지드 링크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요령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모델링 스킬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유연요소 해석을 통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쪼죠. 여러분은 해내야만 되죠. 하다 보면 이런 방법들도 다 이제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